그 서늘한 새벽, 고요한 서울 외곽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의 불빛이 깜빡이며 축축한 포장도로에 불규칙한 섬광을 들이우고 있었고, 거의 불투명한 달빛이 건물의 윤곽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된 순찰을 마친 정민호 경관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이 그날 저녁이 평온할 것이라는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문이 닫힌 가게 앞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이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는 새벽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요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사건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강추위 속에 버려진 아이는 이 지역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호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옷차림과 쇠약해진 몸 상태는 소녀가 혹독한 추위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존재를 알아차린 소녀는 고개를 들어 당황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고 작은 체구의 헐떡이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방식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호는 불안해졌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고 그 짧은 문구는 경찰관의 머릿속에서 풀어야 할 긴급한 수수께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민호는 소녀에게 차에 동승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지만 구석구석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자경 단원에게는 다음 1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답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서울 외곽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정민호 경관은 순간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리에 웅크린 채 다가오는 차량의 방향을 계속 바라보며 시시각각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민호 순경은 검은색 차량이 이동하는 1m마다 무언가 의도가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관은 지체 없이 소녀를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통신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색 세단이 급격히 가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추격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건물 외벽에 반사되어 거의 황량한 거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작은 동승자는 민호의 발을 너무 꽉 붙잡아 손톱이 재킷 천을 파고들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순찰차가 차선을 바꾸도록 여러 번 강요했습니다. 순찰차는 골목길과 차선에서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단은 계속 가까이 붙어 위험한 추월을 강행했고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지원군을 요청했고 몇 분 후 다른 부대가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고 옆에 있는 작은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만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 반대 방향에서 비상등이 추가로 나타나 지원팀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림자차의 운전자는 임박한 장벽을 발견하고 갑자기 기동하여 평행 차선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경찰관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손의 떨림이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민호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당장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표정에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민호와 신서연은 하은의 설명이 남긴 강렬한 인상 아래 낡은 사진을 유심히 분석했고 그 사진에는 높은 녹슨 대문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보였다.
은하별장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최신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이른 새벽에 이상한 불빛과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수사에 익숙한 서연은 소규모 팀을 구성해 주의를 끌지 않고 그곳을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은이의 감정적 충격은 그곳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담요에 쌓여있던 아이는 경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진정한 보호의 징후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곳에 수감된 다른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방 안을 걱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당국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 대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실종된 미성년자들에 대한 여러 기록에서 해당 주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하은이는 침묵을 지켰지만 가끔씩 사진을 가리키며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큰 공포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한 민호는 직속 상사에게 이야기하여 초기 조사를 위한 승인을 얻었습니다. 하은 씨가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이었는데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 집이 야간에 사용된 흔적이 있어 불법 행위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그 소녀의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피해자들의 드라마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에 서연은 장거리 햇불, 동신부전기,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임무를 위한 기본 장비를 모았습니다. 비록 팀원 수가 적었지만 더 이상의 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 모든 걸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하은이는 히터 근처 벤치에 앉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듯 수사관들의 결연한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대문과 먼지 쌓인 복도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수색의 시작일 뿐이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정민호와 신서연은 구조된 아이들을 복도로 안내했고 의료팀은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경찰관들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납치범들의 손에서 아이들을 구해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몇몇 어린 아이들은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과 철제문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쳐 있었지만 하은의 표정에서 희생자를 더 찾았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다루기 위해선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을 압박하지 않고 초기 진술을 받았습니다. 베테랑의 군복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호흡은 빨랐는데 이는 영지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의 결과였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의 신원과 은하 빌라 배우 조직의 규모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서 압수한 문서와 장비를 분석하면서 전체 구조가 외부의 시선을 끌지 않고 인지를 가두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따르면 유사한 장소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을 그 잔인한 상황에서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민호에게는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이 되어도 건물 내 작전동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들이었지만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지친 기색을 이겨냈습니다. 서연 옆 벤치에 앉은 하은이는 모든 발견의 계기가 된 사진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을 넘어 그 잊혀진 장소에 드리워진 악을 막으려는 보호자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창고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은 각 요원들에게 극도의 사기가 필요했지만 전술 지원이 제때 도착해 탈출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통제한 후 정민호와 신서연은 현장을 돌며 증거를 수집하고 구조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각종 서류들 속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 다국적 네트워크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압수한 모든 문서에서 경로, 연락처, 달력 등이 복잡한 계획을 가리키는 등 작전의 규모가 명확해졌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보건팀과 심리학자들이 경찰과 함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한편 민호는 비슷한 그룹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외딴 건물을 언급하는 메모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발견할 때마다 이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연은 불완전한 보고서의 이름 목록을 검토하며 최근 실종 신고와 연결해 보았습니다. 서연은 책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해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노력이 구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된 용의자가 경찰서로 연행되었을 때 지평선 너머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의 제복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표정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적어도 특정 목표에 관한 한 사명을 완수했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해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범죄 조직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은 분명했습니다. 차가운 창고 복도에서 민호와 서연은 이 계획의 모든 여파를 제거할 때까지 계속 나란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잠시 눈빛을 교환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수도의 교통은 여전히 고요했고 새로운 도전이 닥칠 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떠났습니다. 이제 더 희망에 찬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 하나하나에 숨겨진 진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정민호와 신서연은 소규모 요원들과 함께 외딴 산골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비포장 도로여서 차량 통행이 어려웠지만 범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의 미묘한 움직임의 흔적은 이곳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택의 낡은 외벽은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 누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민호는 전날 해독한 지도를 확인했고 좌표가 정확히 그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고에서 찍은 메모는 비슷한 장소에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2명의 경관을 후방에 배치하고 나머지 경관들은 정문과 쪽문 주변으로 나눠 배치했습니다. 모든 소음은 긴장된 분위기를 강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불규칙한 간격으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와 최소 3명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구금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민호의 신호에 따라 요원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곰팡이와 그을음 냄새가 났고 전등 몇 개로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옆방에서는 앞서 조사한 것과 유사한 암호가 적힌 의료기구와 메모가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인신매매 사슬의 책임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거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2명의 용의자가 뒷통로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2번째 팀과 마주쳤습니다. 3번째 용의자는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놀란 나머지 1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항복한 후 서연과 민호는 좁은 복도를 지나 잠긴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수감자 중 1명의 주머니에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2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2명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구출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의 범위는 여전히 큰 수수께끼였지만 작전에 성공할 때마다 더 큰 계획을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생겼습니다. 호송대가 마침내 버려진 터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짙은 안개가 그곳을 덮고 있었습니다. 특수팀원들은 예상치 못한 소음으로 인해 아직 그곳을 여행 중인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지면을 확인했습니다. 가파른 지형 탓에 차량 이동이 어려웠고 특히 함정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민호 대원은 주변을 주시하며 야간 투시경으로 주변을 분석했습니다. 타이어 파편과 최근 트럭이 자주 다녔다는 흔적을 통해 지하 비로에서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신서연은 정보그룹이 제공한 현장 도면을 확인했다. 도면을 보니 오래된 광산 미로는 여러 개의 복도로 갈라져 있었고 일부는 여전히 연약한 암석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침입을 시작하기 전에 2명의 요원이 신속 매핑 장치를 설치하여 전진하는 동안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산성 냄새가 가득했는데 이는 이 지뢰가 많은 사람이 밀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요원들은 감청한 통신을 통해 희생자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중앙 지점을 의심했습니다. 근처에 보초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민호는 팀을 둘로 나누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일행을 이끌고 긴 복도를 따라 내려갔고 민호는 희미한 목소리의 메아리가 들리는 옆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녹슨 들것과 빈 보급품 가방, 약품 조각이 바닥에 널려있는 암울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임시방으로 개조된 동굴 안쪽에서는 쇠사슬이 끌려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주의를 끌었습니다. 조사팀은 쇠창살 뒤에 갇힌 쇠약해진 사람들을 여러 명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 갇혀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이들을 풀어주려는 순간 갤러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치 상황이 임박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호와 서연은 모든 계획을 해체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범죄 집단의 마지막 피난처를 없애기로 결심하고 어떤 장애물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들을 당국이 공격하면서 광산 내 작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민호와 신서연은 숙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축축한 복도와 쌓인 잔해를 뚫고 전진했습니다. 총소리가 짧은 간격으로 울려 퍼지며 낡은 벽을 울렸습니다. 팀은 발사체와 함께 즉석 컨테이너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구출하는 한편 금속 상자에서 광범위한 범죄 네트워크에 관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침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경찰은 지하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하여 탈출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나머지 인신매매범들은 도로가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잔해 속에서 서연은 약해진 인질들을 더 찾아냈고 인신매매 조직의 규모가 이전에 예상했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이 끝나자마자 구조팀은 미성년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 의료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지만 요원들 간의 연대감이 공황 상태를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압수한 자료를 모아 전체 조직의 물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밀 보고서, 경로표, 암호화된 메시지는 여러 지역에서 추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였을 때 서연은 건물 상층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와 민호는 이번 승리가 수사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인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호받게 된 아이들은 그동안의 모든 행동의 더 큰 목적을 상징했습니다. 지하에서 임무를 완수한 요원들은 먼지로 뒤덮인 터널에서 나왔지만 모든 노력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수감자들을 이송하고 법적 절차를 기록하는 데 전념해야 했지만 경찰관들의 눈빛에는 한 가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직이 가한 고통의 음모가 마지막 타격을 입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